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에 가화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김영감과 박여사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외동아들 이도령이 있었습니다. 가화골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인심 좋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바깥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학식까지 갖춘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도령의 혼기가 찾아 노부부는 며느리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영감은 아들의 배필만큼은 직접 보고 싶어 율곡마을에 마음씨 곱고 예쁜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율곡마을은 가화골에서 10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노부부는 아들을 위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율곡마을에서 만난 처녀, 선아는 소문대로 마음씨 곱고 단아했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선아의 아버지 김진사는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선비의 기품을 잃지 않고 딸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김영감은 선아를 보자마자 며느리 삼고 싶었습니다.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도령은 선아에 대한 기대감에 밤잠을 설쳤고 선아 역시 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혼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병환으로 자리에 누운 어머니 걱정이라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아침, 가화골 김영감댁은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혼례를 돕고 흥겨운 춤과 노래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신랑 이도령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율곡마을에서 화려한 가마를 탄 신부 선화가 도착했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린 선화는 곱게 채색된 혼례복과 족두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갓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혼례는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도령은 첫날 밤을 맞이하기 위해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만 도령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신부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가 사라졌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령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고 방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것을 안 김영감은 깜짝 놀라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신부가 사라지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문을 굳게 닫아 놓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부는 혼례가 끝나자마자 옆방으로 몰래 건너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신부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사라지다니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은인이라니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령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적 서당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개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장맛기로 강물이 불어나 다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다리 위를 걷다가 중심을 잃은 어린 도령은 그대로 거센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린 도령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인적 드문 산골짜기라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진 도령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어린 선아였습니다. 선아는 다급히 바구니에 담겨있던 무명천을 꺼내 길게 묶어 물에 빠진 도령에게 던졌습니다. 도련님, 이거 잡아요.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도령은 있는 힘껏 무명천을 붙잡았습니다. 선아는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령은 선아가 던져준 끈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겨우 물가로 나올 수 있었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령은 젖은 옷을 쥐어짜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선화의 맑고 따뜻한 눈빛은 어린 도령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도령은 젖은 소매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보며 탄식했습니다. 큰일 났네. 선화가 걱정스럽게 묻자 도령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훈장님께서 내일부터는 중용을 공부할 것이라 하시면서 중용 구절을 적어오라고 하셨어요. 내일까지 해석해서 써와야 하는데 글이 물에 젖어 지워져 버렸어요. 도령은 울먹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선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다행히 지워지지 않은 글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앞뒤 글자는 안 지워졌네. 첫 글자는 생각할 사, 자이고, 중간은 안일불, 부, 끝 글자는 하늘천, 자이니. 중용 구절 중에 사지부 가부불 지천, 사지불가불 지천, 이라는 글과 같습니다. 어린 도령이었지만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선아는 놀란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용은 대학과 함께 가장 높고 깊은 학문인데 그 글거를 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선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더욱 놀라 되물었습니다. 소녀께서 이 글을 아시다니요? 혹시 글을 배우셨습니까? 선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버지께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도 아십니까? 도령이 다시 묻자 선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하늘의 이치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도령은 초라한 옷차림의 선화가 놀라운 학식을 갖춘 것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지도 못한 중용을 알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총명함과 겸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화는 도령이 젖은 무명천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무명천은 흙탕물에 젖어서 이제 못 쓰게 되었겠네요. 장터에 팔려고 가져가던 중이었는데 선화의 집안은 가난하여 무명천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값진 일에 쓰였으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녀의 돈벌이를 망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요. 선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팔지는 못해도 저희 식구들이 허드렛일 할 때 입는 옷으로 만들어 입으면 되지요. 선화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도령은 거듭 감사하며 선화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부디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화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령은 곧장 중용책을 펼쳐 선화가 말한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선화가 말한 해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도령은 다시 한번 선화의 총명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은 선화의 맑은 눈망울과 지혜로운 말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선화는 도령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령은 부모님께 강물에 빠졌던 일과 선화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보는 처녀가 아들을 구해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에 감탄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착한 처녀가 있다니.
이름도 알리지 않고 사라지다니 은공을 어찌 갚아야 할꼬. 김 영감과 박 여사 역시 선화의 인품에 감탄하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러 도령의 혼기가 되었고 부모님은 아들의 배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중매쟁이를 통해 며느리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율곡마을에 좋은 며느리감이 될 만한 선화라는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율곡마을 김진사댁댁의 선화라는 처녀인데 마음씨도 착하고 살림 솜씨도 뛰어나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다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또 어떻소? 사람만 착하면 되지. 어서 혼담을 진행시키시오. 김 영감은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김 영감은 이미 선화의 착한 심성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도령과 선화의 혼례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식장에서 신랑 도령과 신부 선화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만났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나를 구해줬던 어머나, 도련님.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에 감격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신랑 도령은 부모님께 신부가 바로 과거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김 영감과 박 여사는 며느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은인이자 며느리가 첫날 밤에 사라졌으니 신랑 도령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귀한 며느리가 사라지다니 이게 대체 무슨 병고인가? 어서 찾아봐라. 김 영감은 하인들에게 당장 신부를 찾아오라고 호통쳤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신랑 도령은 곧장 말을 타고 율곡마을 신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길을 달려 새벽녘 율곡마을에 도착한 신랑은 장인어른 김진사를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선화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선화방에서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 선화가 있더군. 자네 시댁에 있어야 할 선화가 왜 자기 방에 있는지 깜짝 놀랐네. 혹시 왜 사라졌는지 말하던가? 김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령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선화는 자네와 혼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네? 그리고 장인어른은 집안의 슬픈 사연, 몰락한 양반 가문의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한양에서 잘 살던 양반 가문이었네. 그런데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천민으로 몰락했지. 그래서 지금 사는 이 율곡마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네. 하지만 농사일에도 서툴러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네. 더욱이 재작년 장마 때 홍수가 나서 빚까지 얻게 되었네. 빚 때문에 시작한 장사도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병까지 앓아 눕게 되었지. 김진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아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길쌈을 하고 산나물을 캐서 장에 내다 팔며 병든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혼인을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시집갈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아가 완강하게 말하자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딸을 설득했습니다. 이천봉 김 영감댁이면 가와골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고 인품도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이냐. 집에는 빚도 있고 어머니께서도 누워 계시는데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서는 내 입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야. 혼례를 올리도록 해라.
김진사는 딸에게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몰락한 양반 가문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선화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과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답답했습니다. 신랑 도령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숨겨진 사연을 듣고 신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화가 혼인을 망설였던 이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효심 깊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 사라진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네가 오거든 주라고 하면서 서신을 남겼다더군. 그리고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떠났다고 하더이다. 서신은 선화방에 두었으니 한번 읽어보게. 김진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령을 선화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서신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신에는 선화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갑작스럽게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께 큰 실망을 드린 줄 아오나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의원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100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묵은 산삼은 1000냥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 형편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길이 없어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끔찍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50리 떨어진 고을에 사는 박첨지라는 부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저 산속에 사는 신만이가 100년 묵은 산삼을 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박첨지에게 반값에 팔았다는구먼. 박첨지 영감님은 횡재했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박첨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첨지 댁을 찾아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소인이 평생 동안 이 집에서 길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다 해드릴 테니 제발 그 산삼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냉정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살다 보니 별 희한한 말을 다 듣는구먼. 아무리 내가 우리 집에서 평생 일한다고 해도 산삼천냥이 되겠느냐? 어림없다. 당장 나가거라. 박첨지는 매몰차게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매정한 거절에 눈물을 흘리며 박첨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의 뒷모습을 쫓으며 엉뚱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에잇, 다시 선화를 불러서 다른 조건을 말해볼까? 하지만 저는 이미 대문 밖을 나선 뒤였습니다. 결국 산삼을 포기해야만 했던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홀레나를 맞이하여 신랑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잠든 밤, 신방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박첨지 댁 하인이 방문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화 아씨, 저 박첨지 댁 하인입니다. 나리께서 아씨가 신랑과 혼례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씨가 박첨지 날이 댁에 첩으로 들어온다면 산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아침까지 오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두 허사가 되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은 말을 마치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인의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늙고 추악한 박첨지에게 첩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 몸 하나만 희생하면 병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야?
서방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서방님, 미안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 저는 괴로운 결정을 내리고 신방을 나와 몰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부디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서방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부디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선화 올림. 서신을 모두 읽은 신랑 도령은 신부가 사라진 슬픈 사연을 모두 이해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화의 효심과 희생정신에 감탄했고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했습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모든 게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군요. 도령은 선화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도령은 부모님을 만나 신부의 서신을 보여드렸습니다. 서신을 읽은 김 영감은 신부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사라졌던 것이었나? 아버님, 속히 선화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김 영감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선화는 아직 박첨지 댁에 도착하지 않았을 게다. 지금 당장 산삼값을 넉넉히 챙겨서 박첨지를 만나러 가거라. 며느리가 박첨지 댁으로 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김 영감은 재빨리 곳간으로 달려가 돈을 넉넉하게 챙겨 신랑에게 건네주었고 신랑은 돈을 들고 말을 몰아 박첨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화골에서 박첨지 댁까지는 좋기 50리가 넘는 먼 거리였지만 도령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박첨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박첨지 집에 도착한 신랑은 하인에게 신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신랑이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때 지친 모습의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온 듯 선화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곳에?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여보, 여기 산삼값을 가져왔소. 신랑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선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박첨지를 찾아가 산삼을 팔라고 간청했지만 욕심 많은 박첨지는 천냥으로는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천냥에 500냥을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천냥에 500냥을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했고 돈 욕심에 눈이 먼 박첨지는 마침내 신랑에게 산삼을 팔았습니다. 도령은 거금을 주고 산삼을 손에 넣었습니다. 산삼을 손에 넣은 신랑은 신부를 말에 태우고 율곡마을 신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화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산삼을 다려드렸고 놀랍게도 어머니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사위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선화는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시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선화는 과거에 아버지께 공부했던 학식을 신랑과 함께 나누며 신랑의 학문 정진을 도왔습니다. 선화의 도움 덕분에 신랑은 더욱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년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정의 높은 관리가 된 신랑은 과거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쓴 사람들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누명을 벗겨줄 증거를 찾아냈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도령의 상소에 감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명했고 마침내 선화 집안에 씌워졌던 영모 누명이 벗겨지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선화와 김진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선화의 지혜와 덕, 도령의 의로움과 효심은 가화고를 넘어온 세상에 널리 퍼져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에 가화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김 영감과 박 여사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외동아들 이 도령이 있었습니다. 가화골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인심 좋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바깥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학식까지 갖춘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도령의 혼기가 찾아 노부부는 며느리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 영감은 아들의 배필만큼은 직접 보고 싶어 율곡마을에 마음씨 곱고 예쁜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율곡마을은 가화골에서 10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노부부는 아들을 위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율곡마을에서 만난 처녀, 선아는 소문대로 마음씨 곱고 단아했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선아의 아버지 김진사는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선비의 기품을 잃지 않고 딸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김 영감은 선아를 보자마자 며느리 삼고 싶었습니다.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도령은 선아에 대한 기대감에 밤잠을 설쳤고 선아 역시 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혼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병환으로 자리에 누운 어머니 걱정이라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아침, 가화골 김 영감댁은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혼례를 돕고 흥겨운 춤과 노래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신랑 이도령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율곡마을에서 화려한 가마를 탄 신부 선화가 도착했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린 선화는 곱게 채색된 혼례복과 족두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갓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혼례는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도령은 첫날 밤을 맞이하기 위해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만 도령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신부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가 사라졌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령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고 방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것을 안 김 영감은 깜짝 놀라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신부가 사라지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문을 굳게 닫아 놓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부는 혼례가 끝나자마자 옆방으로 몰래 건너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신부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사라지다니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은인이라니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령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적 서당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개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장맛기로 강물이 불어나 다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다리 위를 걷다가 중심을 잃은 어린 도령은 그대로 거센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린 도령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인적 드문 산골짜기라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진 도령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어린 선아였습니다. 선아는 다급히 바구니에 담겨있던 무명천을 꺼내 길게 묶어 물에 빠진 도령에게 던졌습니다. 도련님, 이거 잡아요.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도령은 있는 힘껏 무명천을 붙잡았습니다. 선아는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령은 선아가 던져준 끈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겨우 물가로 나올 수 있었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령은 젖은 옷을 쥐어짜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선화의 맑고 따뜻한 눈빛은 어린 도령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도령은 젖은 소매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보며 탄식했습니다. 큰일 났네. 선아가 걱정스럽게 묻자 도령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훈장님께서 내일부터는 중용을 공부할 것이라 하시면서 중용 구절을 적어오라고 하셨어요. 내일까지 해석해서 써와야 하는데 글이 물에 젖어 지워져 버렸어요. 도령은 울먹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선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다행히 지워지지 않은 글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앞뒤 글자는 안 지워졌네. 첫 글자는 생각할 사, 자이고, 중간은 안일불, 부, 끝 글자는 하늘천, 자이니. 중용 구절 중에 사지부 가부불 지천, 사지불가불 지천, 이라는 글과 같습니다. 어린 도령이었지만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선아는 놀란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용은 대학과 함께 가장 높고 깊은 학문인데 그 글거를 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선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더욱 놀라 되물었습니다. 소녀께서 이 글을 아시다니요? 혹시 글을 배우셨습니까? 선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버지께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도 아십니까? 도령이 다시 묻자 선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하늘의 이치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도령은 초라한 옷차림의 선화가 놀라운 학식을 갖춘 것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지도 못한 중용을 알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총명함과 겸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화는 도령이 젖은 무명천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무명천은 흙탕물에 젖어서 이제 못 쓰게 되었겠네요. 장터에 팔려고 가져가던 중이었는데 선화의 집안은 가난하여 무명천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값진 일에 쓰였으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녀의 돈벌이를 망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요. 선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팔지는 못해도 저희 식구들이 허드렛일 할 때 입는 옷으로 만들어 입으면 되지요. 선화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도령은 거듭 감사하며 선화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부디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화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령은 곧장 중용책을 펼쳐 선화가 말한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선화가 말한 해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도령은 다시 한번 선화의 총명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은 선화의 맑은 눈망울과 지혜로운 말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선화는 도령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령은 부모님께 강물에 빠졌던 일과 선화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보는 처녀가 아들을 구해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에 감탄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착한 처녀가 있다니. 이름도 알리지 않고 사라지다니 은공을 어찌 갚아야 할꼬. 김 영감과 박 여사 역시 선화의 인품에 감탄하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러 도령의 혼기가 되었고 부모님은 아들의 배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중매쟁이를 통해 며느리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율곡마을에 좋은 며느리감이 될 만한 선아라는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율곡마을 김진사댁댁의 선아라는 처녀인데 마음씨도 착하고 살림 솜씨도 뛰어나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다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또 어떻소? 사람만 착하면 되지. 어서 혼담을 진행시키시오. 김 영감은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김 영감은 이미 선화의 착한 심성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도령과 선화의 혼례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식장에서 신랑 도령과 신부 선화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만났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나를 구해줬던 어머나, 도련님.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에 감격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신랑 도령은 부모님께 신부가 바로 과거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김 영감과 박 여사는 며느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은인이자 며느리가 첫날 밤에 사라졌으니 신랑 도령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귀한 며느리가 사라지다니 이게 대체 무슨 병고인가? 어서 찾아봐라. 김 영감은 하인들에게 당장 신부를 찾아오라고 호통쳤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신랑 도령은 곧장 말을 타고 율곡마을 신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길을 달려 새벽녘 율곡마을에 도착한 신랑은 장인어른 김진사를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선아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선화방에서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 선화가 있더군. 자네 시댁에 있어야 할 선화가 왜 자기 방에 있는지 깜짝 놀랐네. 혹시 왜 사라졌는지 말하던가? 김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령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선화는 자네와 혼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네? 그리고 장인어른은 집안의 슬픈 사연, 몰락한 양반 가문의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한양에서 잘 살던 양반 가문이었네. 그런데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천민으로 몰락했지. 그래서 지금 사는 이 율곡마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네. 하지만 농사일에도 서툴러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네. 더욱이 재작년 장마 때 홍수가 나서 빚까지 얻게 되었네. 빚 때문에 시작한 장사도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병까지 앓아 눕게 되었지. 김진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아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길쌈을 하고 산나물을 캐서 장에 내다 팔며 병든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혼인을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시집갈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아가 완강하게 말하자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딸을 설득했습니다. 이천봉 김 영감댁이면 가와골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고 인품도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이냐. 집에는 빚도 있고 어머니께서도 누워 계시는데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서는 내 입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야. 혼례를 올리도록 해라. 김진사는 딸에게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몰락한 양반 가문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선아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과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참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답답했습니다.
신랑 도령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숨겨진 사연을 듣고 신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화가 혼인을 망설였던 이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효심 깊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 사라진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네가 오거든 주라고 하면서 서신을 남겼다더군. 그리고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떠났다고 하더이다. 서신은 선화방에 두었으니 한번 읽어보게. 김진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령을 선화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서신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신에는 선화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갑작스럽게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께 큰 실망을 드린 줄 아오나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의원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100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묵은 산삼은 1000냥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 형편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길이 없어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끔찍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50리 떨어진 고을에 사는 박첨지라는 부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저 산속에 사는 신만이가 100년 묵은 산삼을 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박첨지에게 반값에 팔았다는구먼. 박첨지 영감님은 횡재했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박첨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첨지 댁을 찾아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소인이 평생 동안 이 집에서 길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다 해드릴 테니 제발 그 산삼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냉정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살다 보니 별 희한한 말을 다 듣는구먼. 아무리 내가 우리 집에서 평생 일한다고 해도 산삼천냥이 되겠느냐? 어림없다. 당장 나가거라. 박첨지는 매몰차게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매정한 거절에 눈물을 흘리며 박첨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의 뒷모습을 쫓으며 엉뚱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에잇, 다시 선화를 불러서 다른 조건을 말해볼까? 하지만 저는 이미 대문 밖을 나선 뒤였습니다. 결국 산삼을 포기해야만 했던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홀레나를 맞이하여 신랑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잠든 밤, 신방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박첨지 댁 하인이 방문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화 아씨, 저 박첨지 댁 하인입니다. 나리께서 아씨가 신랑과 혼례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씨가 박첨지 날이 댁에 첩으로 들어온다면 산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아침까지 오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두 허사가 되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은 말을 마치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인의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늙고 추악한 박첨지에게 첩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 몸 하나만 희생하면 병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야? 서방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서방님, 미안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 저는 괴로운 결정을 내리고 신방을 나와 몰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부디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서방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부디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선화 올림. 서신을 모두 읽은 신랑 도령은 신부가 사라진 슬픈 사연을 모두 이해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화의 효심과 희생정신에 감탄했고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했습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모든 게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군요. 도령은 선화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도령은 부모님을 만나 신부의 서신을 보여드렸습니다. 서신을 읽은 김 영감은 신부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사라졌던 것이었나? 아버님, 속히 선화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김 영감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선화는 아직 박첨지 댁에 도착하지 않았을 게다. 지금 당장 산삼값을 넉넉히 챙겨서 박첨지를 만나러 가거라. 며느리가 박첨지 댁으로 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김 영감은 재빨리 곳간으로 달려가 돈을 넉넉하게 챙겨 신랑에게 건네주었고 신랑은 돈을 들고 말을 몰아 박첨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화골에서 박첨지 댁까지는 좋기 50리가 넘는 먼 거리였지만 도령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박첨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박첨지 집에 도착한 신랑은 하인에게 신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신랑이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때 지친 모습의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온 듯 선화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곳에?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여보, 여기 산삼값을 가져왔소. 신랑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선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박첨지를 찾아가 산삼을 팔라고 간청했지만 욕심 많은 박첨지는 천냥으로는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천냥에 500냥을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천냥에 500냥을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했고 돈 욕심에 눈이 먼 박첨지는 마침내 신랑에게 산삼을 팔았습니다. 도령은 거금을 주고 산삼을 손에 넣었습니다. 산삼을 손에 넣은 신랑은 신부를 말에 태우고 율곡마을 신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화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산삼을 다려드렸고 놀랍게도 어머니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사위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선화는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시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선화는 과거에 아버지께 공부했던 학식을 신랑과 함께 나누며 신랑의 학문 정진을 도왔습니다. 선화의 도움 덕분에 신랑은 더욱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년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정의 높은 관리가 된 신랑은 과거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쓴 사람들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누명을 벗겨줄 증거를 찾아냈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도령의 상소에 감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명했고 마침내 선화 집안에 씌워졌던 영모 누명이 벗겨지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선화와 김진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선화의 지혜와 덕, 도령의 의로움과 효심은 가화고를 넘어온 세상에 널리 퍼져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에 가화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김 영감과 박 여사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외동아들 이 도령이 있었습니다. 가화골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인심 좋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바깥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학식까지 갖춘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도령의 혼기가 찾아 노부부는 며느리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 영감은 아들의 배필만큼은 직접 보고 싶어 율곡마을에 마음씨 곱고 예쁜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율곡마을은 가화골에서 10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노부부는 아들을 위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율곡마을에서 만난 처녀, 선아는 소문대로 마음씨 곱고 단아했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선아의 아버지 김진사는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선비의 기품을 잃지 않고 딸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김 영감은 선아를 보자마자 며느리 삼고 싶었습니다.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도령은 선아에 대한 기대감에 밤잠을 설쳤고 선아 역시 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혼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병환으로 자리에 누운 어머니 걱정이라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 아침, 가화골 김영감댁은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혼례를 돕고 흥겨운 춤과 노래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신랑 이도령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율곡마을에서 화려한 가마를 탄 신부 선화가 도착했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린 선화는 곱게 채색된 혼례복과 족두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갓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혼례는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도령은 첫날 밤을 맞이하기 위해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만 도령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신부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가 사라졌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령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고 방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것을 안 김 영감은 깜짝 놀라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신부가 사라지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문을 굳게 닫아 놓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부는 혼례가 끝나자마자 옆방으로 몰래 건너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신부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사라지다니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은인이라니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령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적 서당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개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장맛기로 강물이 불어나 다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다리 위를 걷다가 중심을 잃은 어린 도령은 그대로 거센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린 도령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인적 드문 산골짜기라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진 도령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어린 선아였습니다. 선아는 다급히 바구니에 담겨있던 무명천을 꺼내 길게 묶어 물에 빠진 도령에게 던졌습니다. 도련님, 이거 잡아요.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도령은 있는 힘껏 무명천을 붙잡았습니다. 선아는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령은 선아가 던져준 끈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겨우 물가로 나올 수 있었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령은 젖은 옷을 쥐어짜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선화의 맑고 따뜻한 눈빛은 어린 도령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도령은 젖은 소매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보며 탄식했습니다. 큰일 났네. 선화가 걱정스럽게 묻자 도령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훈장님께서 내일부터는 중용을 공부할 것이라 하시면서 중용 구절을 적어오라고 하셨어요. 내일까지 해석해서 써와야 하는데 글이 물에 젖어 지워져 버렸어요.
도령은 울먹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선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다행히 지워지지 않은 글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앞뒤 글자는 안 지워졌네. 첫 글자는 생각할 사, 자이고, 중간은 안일불, 부, 끝 글자는 하늘천, 자이니. 중용 구절 중에 사지부 가부불 지천, 사지불가불 지천, 이라는 글과 같습니다. 어린 도령이었지만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선아는 놀란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용은 대학과 함께 가장 높고 깊은 학문인데 그 글거를 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선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더욱 놀라 되물었습니다. 소녀께서 이 글을 아시다니요? 혹시 글을 배우셨습니까? 선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버지께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도 아십니까? 도령이 다시 묻자 선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하늘의 이치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도령은 초라한 옷차림의 선화가 놀라운 학식을 갖춘 것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지도 못한 중용을 알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총명함과 겸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화는 도령이 젖은 무명천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무명천은 흙탕물에 젖어서 이제 못 쓰게 되었겠네요. 장터에 팔려고 가져가던 중이었는데 선화의 집안은 가난하여 무명천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값진 일에 쓰였으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녀의 돈벌이를 망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요. 선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팔지는 못해도 저희 식구들이 허드렛일 할 때 입는 옷으로 만들어 입으면 되지요. 선화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도령은 거듭 감사하며 선화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부디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화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령은 곧장 중용책을 펼쳐 선화가 말한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선화가 말한 해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도령은 다시 한번 선화의 총명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은 선화의 맑은 눈망울과 지혜로운 말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선화는 도령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령은 부모님께 강물에 빠졌던 일과 선화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보는 처녀가 아들을 구해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에 감탄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착한 처녀가 있다니. 이름도 알리지 않고 사라지다니 은공을 어찌 갚아야 할꼬. 김 영감과 박 여사 역시 선화의 인품에 감탄하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러 도령의 혼기가 되었고 부모님은 아들의 배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중매쟁이를 통해 며느리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율곡마을에 좋은 며느리감이 될 만한 선화라는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율곡마을 김진사댁댁의 선화라는 처녀인데 마음씨도 착하고 살림 솜씨도 뛰어나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다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또 어떻소? 사람만 착하면 되지.
어서 혼담을 진행시키시오. 김 영감은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김 영감은 이미 선화의 착한 심성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도령과 선화의 혼례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식장에서 신랑 도령과 신부 선화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만났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나를 구해줬던 어머나, 도련님.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에 감격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신랑 도령은 부모님께 신부가 바로 과거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김 영감과 박 여사는 며느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은인이자 며느리가 첫날 밤에 사라졌으니 신랑 도령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귀한 며느리가 사라지다니 이게 대체 무슨 병고인가? 어서 찾아봐라. 김 영감은 하인들에게 당장 신부를 찾아오라고 호통쳤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신랑 도령은 곧장 말을 타고 율곡마을 신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길을 달려 새벽녘 율곡마을에 도착한 신랑은 장인어른 김진사를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선화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선화방에서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 선화가 있더군. 자네 시댁에 있어야 할 선화가 왜 자기 방에 있는지 깜짝 놀랐네. 혹시 왜 사라졌는지 말하던가? 김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령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선화는 자네와 혼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네? 그리고 장인어른은 집안의 슬픈 사연, 몰락한 양반 가문의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한양에서 잘 살던 양반 가문이었네. 그런데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천민으로 몰락했지. 그래서 지금 사는 이 율곡마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네. 하지만 농사일에도 서툴러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네. 더욱이 재작년 장마 때 홍수가 나서 빚까지 얻게 되었네. 빚 때문에 시작한 장사도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병까지 앓아 눕게 되었지. 김진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아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길쌈을 하고 산나물을 캐서 장에 내다 팔며 병든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혼인을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시집갈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아가 완강하게 말하자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딸을 설득했습니다. 이천봉 김 영감 댁이면 가와골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고 인품도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이냐. 집에는 빚도 있고 어머니께서도 누워 계시는데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서는 내 입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야. 혼례를 올리도록 해라. 김진사는 딸에게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몰락한 양반 가문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선아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과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참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답답했습니다. 신랑 도령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숨겨진 사연을 듣고 신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아가 혼인을 망설였던 이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효심 깊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 사라진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네가 오거든 주라고 하면서 서신을 남겼다더군.
그리고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떠났다고 하더이다. 서신은 선화방에 두었으니 한번 읽어보게. 김진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령을 선화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서신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신에는 선화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갑작스럽게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께 큰 실망을 드린 줄 아오나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의원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100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묵은 산삼은 1000냥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 형편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길이 없어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끔찍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50리 떨어진 고을에 사는 박첨지라는 부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저 산속에 사는 신만이가 100년 묵은 산삼을 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박첨지에게 반값에 팔았다는구먼. 박첨지 영감님은 횡재했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박첨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첨지 댁을 찾아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소인이 평생 동안 이 집에서 길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다 해드릴 테니 제발 그 산삼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냉정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살다 보니 별 희한한 말을 다 듣는구먼. 아무리 내가 우리 집에서 평생 일한다고 해도 산삼천냥이 되겠느냐? 어림없다. 당장 나가거라. 박첨지는 매몰차게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매정한 거절에 눈물을 흘리며 박첨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의 뒷모습을 쫓으며 엉뚱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에잇, 다시 선화를 불러서 다른 조건을 말해볼까? 하지만 저는 이미 대문 밖을 나선 뒤였습니다. 결국 산삼을 포기해야만 했던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홀레나를 맞이하여 신랑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잠든 밤, 신방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박첨지 댁 하인이 방문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화 아씨, 저 박첨지 댁 하인입니다. 나리께서 아씨가 신랑과 혼례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씨가 박첨지 날이 댁에 첩으로 들어온다면 산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아침까지 오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두 허사가 되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은 말을 마치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인의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늙고 추악한 박첨지에게 첩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 몸 하나만 희생하면 병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야? 서방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서방님, 미안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 저는 괴로운 결정을 내리고 신방을 나와 몰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부디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서방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부디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선화 올림. 서신을 모두 읽은 신랑 도령은 신부가 사라진 슬픈 사연을 모두 이해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화의 효심과 희생정신에 감탄했고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했습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모든 게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군요. 도령은 선화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도령은 부모님을 만나 신부의 서신을 보여드렸습니다. 서신을 읽은 김 영감은 신부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사라졌던 것이었나? 아버님, 속히 선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김 영감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선아는 아직 박첨지 댁에 도착하지 않았을 게다. 지금 당장 산삼값을 넉넉히 챙겨서 박첨지를 만나러 가거라. 며느리가 박첨지 댁으로 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김 영감은 재빨리 곳간으로 달려가 돈을 넉넉하게 챙겨 신랑에게 건네주었고 신랑은 돈을 들고 말을 몰아 박첨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화골에서 박첨지 댁까지는 좋기 50리가 넘는 먼 거리였지만 도령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박첨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박첨지 집에 도착한 신랑은 하인에게 신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신랑이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때 지친 모습의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온 듯 선화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곳에?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여보, 여기 산삼값을 가져왔소. 신랑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선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박첨지를 찾아가 산삼을 팔라고 간청했지만 욕심 많은 박첨지는 천냥으로는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천냥에 500냥을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천냥에 500냥을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했고 돈 욕심에 눈이 먼 박첨지는 마침내 신랑에게 산삼을 팔았습니다. 도령은 거금을 주고 산삼을 손에 넣었습니다. 산삼을 손에 넣은 신랑은 신부를 말에 태우고 율곡마을 신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산삼을 다려드렸고 놀랍게도 어머니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사위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선아는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시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선아는 과거에 아버지께 공부했던 학식을 신랑과 함께 나누며 신랑의 학문 정진을 도왔습니다. 선화의 도움 덕분에 신랑은 더욱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년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정의 높은 관리가 된 신랑은 과거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쓴 사람들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누명을 벗겨줄 증거를 찾아냈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도령의 상소에 감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명했고 마침내 선화 집안에 씌워졌던 영모 누명이 벗겨지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선화와 김진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선화의 지혜와 덕, 도령의 의로움과 효심은 가화고를 넘어온 세상에 널리 퍼져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에 가화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김 영감과 박 여사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외동아들 이 도령이 있었습니다. 가화골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인심 좋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바깥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학식까지 갖춘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도령의 혼기가 찾아 노부부는 며느리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 영감은 아들의 배필만큼은 직접 보고 싶어 율곡마을에 마음씨 곱고 예쁜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율곡마을은 가화골에서 10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노부부는 아들을 위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율곡마을에서 만난 처녀, 선아는 소문대로 마음씨 곱고 단아했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선아의 아버지 김진사는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선비의 기품을 잃지 않고 딸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김 영감은 선아를 보자마자 며느리 삼고 싶었습니다. 혼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도령은 선화에 대한 기대감에 밤잠을 설쳤고 선화 역시 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홀레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화에게는 병환으로 자리에 누운 어머니 걱정이라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홀레날 아침, 가화골 김영감댁은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홀레를 돕고 흥겨운 춤과 노래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신랑 이도령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율곡마을에서 화려한 가마를 탄 신부 선화가 도착했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린 선화는 곱게 채색된 홀레복과 족두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갓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혼례는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도령은 첫날 밤을 맞이하기 위해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만 도령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신부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가 사라졌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령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고 방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것을 안 김영감은 깜짝 놀라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신부가 사라지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문을 굳게 닫아 놓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부는 혼례가 끝나자마자 옆방으로 몰래 건너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신부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사라지다니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은인이라니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령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적 서당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개울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장맛기로 강물이 불어나 다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다리 위를 걷다가 중심을 잃은 어린 도령은 그대로 거센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린 도령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인적 드문 산골짜기라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진 도령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어린 선아였습니다. 선아는 다급히 바구니에 담겨있던 무명천을 꺼내 길게 묶어 물에 빠진 도령에게 던졌습니다. 도련님, 이거 잡아요.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고 도령은 있는 힘껏 무명천을 붙잡았습니다. 선아는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령은 선아가 던져준 끈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겨우 물가로 나올 수 있었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령은 젖은 옷을 쥐어짜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선화의 맑고 따뜻한 눈빛은 어린 도령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도령은 젖은 소매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보며 탄식했습니다. 큰일 났네. 선화가 걱정스럽게 묻자 도령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훈장님께서 내일부터는 중용을 공부할 것이라 하시면서 중용 구절을 적어오라고 하셨어요. 내일까지 해석해서 써와야 하는데 글이 물에 젖어 지워져 버렸어요. 도령은 울먹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선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다행히 지워지지 않은 글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앞뒤 글자는 안 지워졌네. 첫 글자는 생각할 자이고 중간은 안일불, 끝 글자는 하늘천,
자인이. 중용 구절 중에 사지부 가부불치천, 사지불가불치천이라는 글과 같습니다. 어린 도령이었지만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선아는 놀란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용은 대학과 함께 가장 높고 깊은 학문인데 그 글거를 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선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더욱 놀라 되물었습니다. 소녀께서 이 글을 아시다니요? 혹시 글을 배우셨습니까? 선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버지께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도 아십니까? 도령이 다시 묻자 선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하늘의 이치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도령은 초라한 옷차림의 선화가 놀라운 학식을 갖춘 것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지도 못한 중용을 알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총명함과 겸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화는 도령이 젖은 무명천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무명천은 흙탕물에 젖어서 이제 못 쓰게 되었겠네요. 장터에 팔려고 가져가던 중이었는데 선화의 집안은 가난하여 무명천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값진 일에 쓰였으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녀의 돈벌이를 망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요. 선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팔지는 못해도 저희 식구들이 허드렛일 할 때 입는 옷으로 만들어 입으면 되지요. 선화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도령은 거듭 감사하며 선화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부디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화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도령은 선화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령은 곧장 중용책을 펼쳐 선화가 말한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선화가 말한 해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도령은 다시 한번 선화의 총명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은 선화의 맑은 눈망울과 지혜로운 말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선화는 도령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령은 부모님께 강물에 빠졌던 일과 선화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보는 처녀가 아들을 구해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에 감탄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착한 처녀가 있다니. 이름도 알리지 않고 사라지다니 은공을 어찌 갚아야 할꼬. 김 영감과 박 여사 역시 선화의 인품에 감탄하며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러 도령의 혼기가 되었고 부모님은 아들의 배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중매쟁이를 통해 며느리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중매쟁이는 율곡마을에 좋은 며느리감이 될 만한 선화라는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율곡마을 김진사댁댁의 선화라는 처녀인데 마음씨도 착하고 살림 솜씨도 뛰어나다고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다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또 어떻소? 사람만 착하면 되지. 어서 혼담을 진행시키시오. 김 영감은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김 영감은 이미 선화의 착한 심성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도령과 선화의 혼례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식장에서 신랑 도령과 신부 선화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만났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나를 구해줬던 어머나, 도련님.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에 감격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신랑 도령은 부모님께 신부가 바로 과거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김 영감과 박 여사는 며느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은인이자 며느리가 첫날 밤에 사라졌으니 신랑 도령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귀한 며느리가 사라지다니 이게 대체 무슨 병고인가? 어서 찾아봐라. 김 영감은 하인들에게 당장 신부를 찾아오라고 호통쳤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신랑 도령은 곧장 말을 타고 율곡마을 신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길을 달려 새벽녘 율곡마을에 도착한 신랑은 장인어른 김진사를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선아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한밤중에 선화방에서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 선화가 있더군. 자네 시댁에 있어야 할 선화가 왜 자기 방에 있는지 깜짝 놀랐네. 혹시 왜 사라졌는지 말하던가? 김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도령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선화는 자네와 혼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네? 그리고 장인어른은 집안의 슬픈 사연, 몰락한 양반 가문의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한양에서 잘 살던 양반 가문이었네. 그런데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천민으로 몰락했지. 그래서 지금 사는 이 율곡마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네. 하지만 농사일에도 서툴러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네. 더욱이 재작년 장마 때 홍수가 나서 빚까지 얻게 되었네. 빚 때문에 시작한 장사도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병까지 앓아 눕게 되었지. 김진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아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길쌈을 하고 산나물을 캐서 장에 내다 팔며 병든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혼인을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시집갈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아가 완강하게 말하자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딸을 설득했습니다. 이천봉 김 영감댁이면 가와골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고 인품도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이냐. 집에는 빚도 있고 어머니께서도 누워 계시는데 너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집 상황에서는 내 입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야. 혼례를 올리도록 해라. 김진사는 딸에게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몰락한 양반 가문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선아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과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참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혼례를 치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답답했습니다. 신랑 도령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숨겨진 사연을 듣고 신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아가 혼인을 망설였던 이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효심 깊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 사라진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네가 오거든 주라고 하면서 서신을 남겼다더군. 그리고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떠났다고 하더이다. 서신은 선화방에 두었으니 한번 읽어보게. 김진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령을 선화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서신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신에는 선화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께
갑작스럽게 사라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께 큰 실망을 드린 줄 아오나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의원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100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묵은 산삼은 1000냥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 형편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길이 없어 절망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끔찍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50리 떨어진 고을에 사는 박첨지라는 부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저 산속에 사는 신만이가 100년 묵은 산삼을 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박첨지에게 반값에 팔았다는구먼. 박첨지 영감님은 횡재했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박첨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첨지 댁을 찾아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소인이 평생 동안 이 집에서 길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다 해드릴 테니 제발 그 산삼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냉정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살다 보니 별 희한한 말을 다 듣는구먼. 아무리 내가 우리 집에서 평생 일한다고 해도 산삼천냥이 되겠느냐? 어림없다. 당장 나가거라. 박첨지는 매몰차게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매정한 거절에 눈물을 흘리며 박첨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의 뒷모습을 쫓으며 엉뚱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에잇, 다시 선아를 불러서 다른 조건을 말해볼까? 하지만 저는 이미 대문 밖을 나선 뒤였습니다. 결국 산삼을 포기해야만 했던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홀레나를 맞이하여 신랑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잠든 밤, 신방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박첨지 댁 하인이 방문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아 아씨, 저 박첨지 댁 하인입니다. 나리께서 아씨가 신랑과 혼례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씨가 박첨지 날이 댁에 첩으로 들어온다면 산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아침까지 오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두 허사가 되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은 말을 마치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인의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늙고 추악한 박첨지에게 첩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 몸 하나만 희생하면 병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야? 서방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서방님, 미안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 저는 괴로운 결정을 내리고 신방을 나와 몰래 사라졌던 것입니다. 부디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서방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며 부디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선아 올림. 서신을 모두 읽은 신랑 도령은 신부가 사라진 슬픈 사연을 모두 이해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화의 효심과 희생정신에 감탄했고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했습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모든 게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군요. 도령은 선화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도령은 부모님을 만나 신부의 서신을 보여드렸습니다. 서신을 읽은 김 영감은 신부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사라졌던 것이었나? 아버님, 속히 선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김 영감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선아는 아직 박첨지 댁에 도착하지 않았을 게다. 지금 당장 산삼값을 넉넉히 챙겨서 박첨지를 만나러 가거라. 며느리가 박첨지 댁으로 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김 영감은 재빨리 곳간으로 달려가 돈을 넉넉하게 챙겨 신랑에게 건네주었고 신랑은 돈을 들고 말을 몰아 박첨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화골에서 박첨지 댁까지는 좋기 50리가 넘는 먼 거리였지만 도령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박첨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박첨지 집에 도착한 신랑은 하인에게 신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신랑이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때 지친 모습의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온 듯 선화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곳에?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여보, 여기 산삼값을 가져왔소. 신랑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선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박첨지를 찾아가 산삼을 팔라고 간청했지만 욕심 많은 박첨지는 천냥으로는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천냥에 500냥을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천냥에 500냥을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했고 돈 욕심에 눈이 먼 박첨지는 마침내 신랑에게 산삼을 팔았습니다. 도령은 거금을 주고 산삼을 손에 넣었습니다. 산삼을 손에 넣은 신랑은 신부를 말에 태우고 율곡마을 신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산삼을 다려드렸고 놀랍게도 어머니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사위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선아는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시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선아는 과거에 아버지께 공부했던 학식을 신랑과 함께 나누며 신랑의 학문 정진을 도왔습니다. 선화의 도움 덕분에 신랑은 더욱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년 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정의 높은 관리가 된 신랑은 과거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쓴 사람들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누명을 벗겨줄 증거를 찾아냈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도령의 상소에 감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명했고 마침내 선화 집안에 씌워졌던 영모 누명이 벗겨지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선화와 김진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선화의 지혜와 덕, 도령의 의로움과 효심은 가화고를 넘어온 세상에 널리 퍼져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